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해산물 계통을 다 즐겨 먹는데요. 보통 방어는 지금부터 한 1, 2월까지가 제일 맛있는 시기라고 하는데 특히 방어는 그 크기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기름진 부위인 뱃살과 배꼽살을 좋아하는데요. 지금부터 2월 사이 하여튼 부지런히 먹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 않을까 이 그럼요.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저희가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보통 과일이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과일이 몸에 좋은 건 맞죠.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이 사실은 과일은 당분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가 쉽거든요. 그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귤 100g당 약 40칼로리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 보통 귤 하나가 200g 정도가 되니까 귤 하나 200g이면 80칼로리. 그러니까 귤 2개 정도만 먹어도 과자 반 봉지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높네요. 보기 때문에 의외로 나는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 과일밖에 안 먹어. 그런데 왜 살이 찌지? 이런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겠죠? 네. 이 제철 음식만은 보약이 없다. 또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꼭 이 제철에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지 그쵸. 그 부분도 참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음식들 중에서는 동물성들은 제철이 따로 없죠. 우리가 네. 소고기가 언제 먹으면 좋다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채소나 어패류 같은 거는 각각에 맞는 그 제철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다 특히 채소나 과일도 다 시설 재배, 보통 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언제가 제철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혹시 딸기가 어느 철이 제철인지 아세요? 언제 나온지 아세요? 딸기 겨울 아니었나요? 겨울 아닌가요? 원래 딸기는 네. 5월입니다, 5월. 아, 그래요? 5월인데 요즘은 거의 다 하우스 재배를 해서 보통 2월 달에 많이 나오는 걸로 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제철은 5월인데 우리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경쟁 과일이 적은 2월 달에 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실제로 제철인 5월 달과 2월 달에 하우스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딸기는 맛과 영양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가장 자연 상태에 근접한 과일일 것이므로 그럴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겨울철에 조금 더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약재가 따로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한약재마다 그 채취하는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보통 한약재라는 것은 결국 대부분 그 어떤 초복의 풀 혹은 가지 혹은 뿌리 기타 어떤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그 풀 종류, 잎 종류들은 대부분 봄이나 여름에 채취하는 경향이 있고요. 가지나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숲이는 주로 가을에 채취하는 경향이 있고요. 뿌리 종류는 주로 초겨울이나 봄에 사실은 한겨울에 채취를 하는 게 좋긴 한데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채취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초겨울이나 초봄에 채취를 하는데 그 이유는 봄에 채취하는 것이든 가을에 하는 것이든 겨울에 하는 것이든 그 유효한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거든요. 즉 겨울에는 나무나 그 가지나 잎에 나갔던 영양분들이 전부 다 뿌리에 응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약효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 겨울에 채취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약재가 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칡. 우리가 이제 갈근이라고 한약재에서 그쵸. 알려지고 있는데 칡은 보통 이제 겨울에 여름에는 칡 덩쿨이 막 울창해서 온 산을 다 덮고 있다가 네. 겨울이 되면 그 이파리들이 다 줄기가 다 시들잖아요. 그 영양분들이 다 뿌리로 가는 거예요. 실제 그때는 칡을 캐본 전분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캔 칡만이 사실은 약효가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칡 뿌리를 아무리 캐서 먹어봐야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 뿌리로 쓴 약재가 향부자.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채소로도 많이 먹는 도라지. 사실은 한약재에서는 길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 도라지는 1년생, 도라지의 1년생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약효는 없고 맛만 있는 것이죠. 네. 보통 한약재로 쓰는 것은 최소한 3년근 이상의 도라지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에 줄기가 다 시들기 시작하는 가을 이후에 쓰게 되는데 사실 시청자분은 이런 것을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실은 모든 한약재는 이런 채취 시기에 맞게 다 채취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성분 검사를 통해서 규격품으로 한의원에 다 납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언어 발달 장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영향이 돼서 유발되는지 그 원인부터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천영 원장님 어떤 부분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아이가 말이 늦으면 보통 우리 아이가 내가 엄마가 애를 뭐 잘못 키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어떠한 그 뇌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기훈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6개월 정도 정상 발달보다 느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1년 이상 말이 느리다고 하면 보통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언어 장애, 말소리 장애의 4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속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첫 번째 지적장애는 언어가 느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능 지수로 70 이하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능 검사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임상적으로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언어만 느린 것이 아니라 인지나 사고나 판단 그리고 근육 발달 등도 다 같이 느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넘어진다든지 소근육의 발달도 조금 더디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이 터치가 미숙해서 다른 애들보다 그림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이제 인지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발달되면 인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는 그야말로 스스로자 다들폐, 즉 다른 사람과 언어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인데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욕구 자체가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친구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형태를 잘 보이기도 하고요. 언어에 있어서도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무발화인 경우도 많고 간혹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소리만 반복해서 내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흥분해서 비명 소리만 지르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물론 아주 가벼운 경우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경직되게 말을 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경우는 단순히 말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욕구를 정대시켜 주려는 시도가 조금 더 좋겠고요. 언어 장애는 가장 예후가 좋은 경우에 속하는데 언어만 느릴 뿐 인지나 사고나 판단이나 뭐 근육 발달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은 못하지만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말은 뭔가 못하지만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경우죠. 대부분 유전성이 있어서 이 아이의 할아버지도 옛날에 그랬고 아빠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가장 예후가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말소리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말을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말을 할 때 특정한 음소의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즉 나이는 6살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꼭 3살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보통 조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언어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언어가 느린 경우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말소리 장애 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아이 언어가 느린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말을 안 가르쳐서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뇌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어가 지연이 되는 것은 뇌의 언어에 관계된 뇌 부위의 발달이 느린 것인데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콩팥의 기운이 허약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콩팥의 기운을 도와주는 한약을 처방하면 결과론적으로 언어에 관계된 뇌부의 발달이 촉진되고요. 언어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겨난 것인데 언어를 배우는 첫걸음은 타인의 말을 듣고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타인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청지각에 문제가 있다면 언어를 시작하는 첫걸음부터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지각을 더 향상시켜 주어서 타인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지각 훈련, 즉 토마티스 요법을 받으면 언어 발달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뇌의 소뇌 기능을 자극하게 되면 소근육 운동이 더 발달되게 되죠. 그럴 때 도움되는 감각 훈련을 받게 되면 소근육의 움직임이 매끄러워짐으로써 발성에 관계된 근육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됨으로써 발성도 또한 더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꿀팁 건강한의사 전영호입니다. 오늘은 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틱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냄을 말하는데요. 보통 근육틱과 음성틱으로 주로 나뉘게 되죠. 근육틱의 약 80%는 눈을 깜빡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로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다가 나중에는 눈을 헐기거나 눈을 굴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흔들거나 끄덕거리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혹은 큰 근육인 배를 꿈틀거리거나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글을 걸어갈 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음성틱은 소리에 관계된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것으로 실제는 비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염이 있는 것처럼 킁킁거리거나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은 하는 소리를 내지만 비염 치료를 해도 감기 치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거나 첫 발음에 액센트가 크게 나오고 나중에 급기야는 욕설틱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은 그 진행 과정, 그 진행 시간에 따라서 일과성 틱장애, 만성 틱장애, 뚜렛 증후군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특히 뚜렛 증후군은 일부에서는 잘 낫지 않고 평생 가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뚜렛 증후군은 근육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1년 이상 나타나는 만취성 질환이긴 하지만 틱의 예후에는 뚜렛 증후군뿐만 아니라 언제 틱이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틱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뚜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틱은 성별에 따라서 증상의 빈도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틱이 나타나는 10명 중에 8명은 남자입니다. 2명만이 여자에게 나타나는데요. 여자에게는 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여자에게 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치료가 남자에 비해서는 까다롭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에 따른 틱장애 비율도 나와 있는데요. 일부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10대거나 어린 아이에게만 틱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0대 이후에도 약 2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이들만의 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틱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틱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나 아이가 예민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뇌의 과잉 흥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서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옵니다만 사람이 많이 흥분되었을 때 나오는 이 감마파가 정상인에게서는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틱이 있는 친구들에게서는 이렇게 뇌파가 많이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는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티끌이 들어간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 감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을 계속 깜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틱 장애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눈을 깜빡인다든지 실제 비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씩 깜빡이고 킁킁거리고 소리를 낸다면 이 사람의 주의력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력 검사를 실행해보면 여러 가지의 비정상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틱을 오래 하다 보면 ADHD나 강박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아이가 불안해서 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틱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정서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부분은 틱 장애가 해결되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틱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시죠. 지금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서 치료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치료하려고 하니 좀 있으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은데 괜히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간단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치료받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3개월이 지났지만 증상이 경미해서 가족이 아니면 알아보기 힘든 경우, 그리고 증상이 비록 심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굳이 빨리 치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틱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증상이 강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혹은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3개월이 지나도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므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실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틱을 한다고 혼을 내거나 참아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이에게 틱을 지적하지는 않는 것이 좋고요. 틱을 한다고 아이의 비위를 맞추려고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아이의 인내심이 부족해져서 틱은 틱대로 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틱이 없는 아이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죠. 단 하나, 일찍 자는 습관만 들여주면 좋겠죠. 어머니들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는 교감신경을 흥분해주는 틱을 자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음식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